네, 안녕하세요. 슬램KR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온라인 스터디 8번째 시간으로 결정, 계획, 제어 부분에 대해서 이영재, 오준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원래 발표 예정이셨던 김봉섭 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로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영재 님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화면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화면 나오는 네, 것 나왔나요? 근데 방금 전에 나왔는데 지금 까만 화면으로 나왔는데 지금 전체 잠시만요. 화면으로 하니까 까만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잠시만요. 지금은 나오나요? 지금은 나오긴 하는데 그냥 네, 네, 전체 화면이 아니라 그냥 네, 네. PPT 창으로 되어 있네요. 점차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까만 화면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오나요? 예,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8장의 결정 계획 제어 중에 이제 동작 결정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봤던 부분이 이제 동작 결정 모듈인데, 제가 이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봤던 게, 어, 다른 부분은 이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을 많이 발견 못했고, 이제 뒤에 가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발표 전에 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동작을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결정 모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력된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 결정 사항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소스의 종류는 경로 계획 모듈, 패스 플래닝 모듈에 있는 그 경로 출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노머스 베이크,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속성 정보, 또 자율주행 자동차의 히스토리 정보, 주의 장애물 정보, 트래픽 정보 및 맵 개체 정보, 현재 구간 교통 규칙 등이 있습니다. 각각은 이런 셋의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로 계획 모듈 출력은 아까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오토노머스 베이크 어치빗은 현재 그 차량이 있는 주어진 차로나 아니면 차선이 어느 차선에 달리고 있나, 그다음에 타겟 차량의 차선, 그다음에 타겟하는 차로, 그다음에 현재 차량의 속도, 방향에서의 상대적 위치, GPS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또 히스토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에서 출력이라고 간략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거 직전 프레임에서 차량의 속도나 아니면 그런 속성 정보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토노머스 베이크 주변의 장애물 정보 같은 경우엔 반경 범위의 모든 개체, 그리고 그 각 개체에 대해서 차선, 속도, 방향, 잠재 의도나 예측 궤적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트래픽 정보 및 맵 개체 정보는 어, 특히나 HD 맵에 정의된 차로와 차선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재 구간의 교통 규칙은 크게 많은 것도 있겠지만 크게는 제한 속도 등이 있습니다. 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데이터 소스, 죄송합니다. 데이터 소스 간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져서 이것을 하나의 수학적 모델링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급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이 들어가고 교통 규칙 기반 시스템을 설계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크게 세 가지의 예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스탠포드 주니어라는 시스템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 스탠포드 주니어는 피니트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해서 결정을 진행을 하고 총 13개의 스테이트가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는 명확성을 위해서 생략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밖에도 베이지안 모델로 하는 연구가 많아졌는데 특히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와 파티션 옵저브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많이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스탠포드 주니어의 그 피니트 스테이트 머신은 처음에 로케이티드 베이클이라는 네, 여기 보이시는 로케이티드 베이클이라는 초기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포워드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총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주로 우선 포워드 드라이브로 미션에 따라 포워드 드라이브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되고 포워드 드라이브에서 차선을 레인을 키핑하거나 아니면 레인을 체인지하는 기타 이게 경우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스테이트로 나눠 가면서 각각의 스테이트에 맞는 액션을 주어지게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스테이트 머신이 미션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스탠포드 주니어의 스테이트 머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았던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인데 우선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전에 마르코프 프로세스 문제를 마르코프 체인이라고도 불립니다. 마르코프 체인은 디스크리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말하며 이 마르코프 체인의 문제 중 마르코프 체인은 이전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 확률 프로세스를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PI, J는 i번째 스테이트에서 j번째 스테이트의 확률 값을 말하는데 지금 아래에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현재 오늘 날씨가 맑았는데 내일 아침은 비가 왔다. 근데 오늘 아침이 비가 온 이유는 어제가 비가 온 거와 관계없이 그저께 비가 온 거와 관계없이 어제 맑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0.1%의 확률로 비가 왔다. 약간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마르코프 프로세스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현재 상태는 이전의 상태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비가 온 것은 이틀 전의 날씨와는 날씨와에는 영향이 없고 직전 날 어제의 날씨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말하고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현재 상태 오늘의 날씨는 어제 날씨와 어제 날씨에 추가로 어떠한 액션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씨로 말씀을 드려서 액션이라는 게 좀 어렵게 표현될 수 있는데 쉽게 다른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액션은 큰 A라는 집합에 속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A는 각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나타내며 크게 라지 A를 스몰 A 액션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위와 같이 정의를 하는데 스테이트, 액션 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 간의 이동 확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 간의 이동을 했을 때 리워드, 마지막 디케이 팩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쉽게 설명을 하면
위치를 에고베이클 주변의 맵에서 정사각형 영역을 그리드 단위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리드는 맵 요소, 에고베이클의 차선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있는 신호등, 그 다음에 아니면 횡단보도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비클의 동작을 고정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종이나 차선 변경, 그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추월, 그다음에 정지 등을 액션 스페이스에서 정의를 하고, P 상태 전이 확률은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어떠한 액션 A를 수행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인 S 프라임이 될 조건부 확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커런트 스테이트,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어떠한 액션 A를 수행했을 때 수행했을 때 S 프라임에 도달하는데, 그때 리워드를 식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여기 리워드에는 안정성, 편안함, 그다음에 목적지 도달, 모션 플래닝의 난이도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디케이 팩터 같은 경우 현재 프레임에서 리워드를 계산을 하는데, 현재 프레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되는 t 시간에 대해서 앞으로 t 시간까지의 리워드를 계산을 하는데, 그 t 시간까지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그때 t 시간에 대한 리워드에 대해서 디케이 팩터만큼 곱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디케이 팩터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게 정책, 이제 한글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정책이라는 팔리시인데, 이 팔리시는 스테이트 S에서 액션으로 매핑되는 펑션을 말합니다. 이 파이는 현재 시간부터 그 미래의 어떤 한 시간까지 리워드를 다 더해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 폴리시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이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책에는 이렇게 시그마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간 t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스테이트 S에서 스테이트 S t 플러스 1로 움직이면 그때 받는 리워드, 그리고 그때 이제 현재 시간에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디케이 팩터를 곱해 주어 결국 모든 것을 서메이션 한 것을 서머블 리워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 폴리시 파이를 찾는 것인데, 이 파이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서머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수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이게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VST 같은 경우에는 파이라는 폴리시가 정해졌을 때 밸류 펑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워드 함수를 만들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목적지에 잘 도달을 해야 되고, 우선 책에서 말하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안정성 및 충돌을 방지해야 되며, 또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가져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분할 정복 접근법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합성 결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합성 결정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동작 결정을 말하는데, 합성 결정 종류에는 아래와 보시는 표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정속 주행을 하고, 추종을 하고, 그다음에 턴 레프트, 좌회전 혹은 우회전, 그다음에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정지한다 라는 그 큰 합성 결정의 예시가 있고, 그에 따라서 파라메트릭 데이터,
레인들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을 했을 때 커런트 레인이 어느 것이다. 아니면 주행을 하는데 어떤 차를 주행한다. 어디서 타겟하는 레인은 어디고, 뭐 이런 파라미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최상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최상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나리오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 개인 시나리오별로 결정을 하고 그 시나리오별로 결정한 것을 모아 최상위 결정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인디비주얼 디시전 독자 결정의 대상은 인지한 장애물 혹은 신호등 혹은 정지선 등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표를 차용을 했는데 이 인디비주얼 디시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차량 그리고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보행자처럼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각각의 또 follow, stop, attention, overtake, yield 이것들 다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차이점을 두고 싶었던 게 책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합성 결정과 그 다음에 독자 결정에 파라미터 데이터가 있는데 둘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을 잘 몰라서 혹시 잘 알고 계신 분은 이따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 구성 및 시스템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 시나리오 구성은 인디비주얼 디시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변 세계를 계층화하고 그다음에 분할을 해서 각각의 계층 시나리오별로 해결한 다음 그걸 모아 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현재 그 0번이라는 에고 비클을 가운데 두고 1번 시나리오,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4번 시나리오 총 4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때 차가 각각의 시나리오를 두고 에고 비클이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할 때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1번은 A라는 차량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D라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E라는 차량은 크게 중요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C 차량도 무시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에고 베이클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A라는 차에게 양보를 하고 B라는 차에게는 주의를 하되 그다음에 D라는 차에는 추월을 해야 된다라는 합성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3의 B처럼 횡단보도 시나리오가 있는데 횡단보도 시나리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개체는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1번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도 A라는 차와 D라는 차는 다른 2, 3, 4번의 시나리오에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의 개체는 꼭 하나의 시나리오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경고성을 위해 겹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 예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에고 베이클이 차량의 그 레인 체인지를 하기 위한 내용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후방의 차량의 왼쪽으로 끼어들 때 에고 베이클은 그 차를 추월을 해서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 빨간색 차량이 추월을 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에고 베이클은 그의 차를 양보를 한 뒤 추종 팔로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차량이지만 일부러 조금은 이게 겹치게 만들어서 좀 더 안정성을 높인 시스템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그 계층은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가장 낮은 계층은 마스터 베이클, 에고 베이클이 되겠고요. 이제 그 위에 바로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타겟 베이클과 그 좌측 차로 아니면 우측 차로 신호등에 대해서 계층을 설계할 수 있고, 그다음 그 위에 계층에는 교차로 아니면 차로를 어떻게 나누냐, 차로 어떻게 합치느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 이 각 계층별로 서로 중복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중복되는 결정 중에서도 안정성 보장을 위한 그 결정으로 병합을 한 뒤 마지막 이제 최종 합성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8페이지에서 그 네, policy 펑션을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policy 펑션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저기 argmax의 최대화하는 파라미터가 리워드가 되는 건가요? 네, 네. 여기서 이제 각각의 리워드와 이 지금 밸류 펑션에 대해서 디케이 팩터를 곱하고 그것들을 이제 해서 네. 그 네, 리워드를 결론적으로는 이 RA를 음, 최저 음, 이 네네네 RA를 최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우선 늦은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래 스터디 카페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스터디 룸이 비어 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네, 피드백 제어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릴 건데, 우선은 첫 번째로 바이시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시클 모델은 우선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이륜 자전거로 모델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네메릭 모델링 오브 베이커 이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이제 저속 주행하는 자동차의 모델링을 굉장히 정확한 정확도로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모델을 다이내믹 같은 경우에는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 그리고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델링에는 책에서는 이제 real wheel만 고려를 했는데 두 번째 케이스 만 고려를 했는데 세 가지 방식의 모델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론트 휠 레퍼런스 포인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rear wheel reference point가 그거고, 세 번째는 center of gravity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가운데 포인트가 center of gravity고, 이제 이쪽이 rear wheel이 되겠고, 이쪽이 프론트 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reference 포인트가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냐면은, 우선 rear wheel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속력, 그 뒷바퀴의 속력을 이제 V라고 속도를 V라고 나타냈을 때, 이거의 X축에 대한 프로젝션은 이제 V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Y축에 대한 프로젝션은 V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지티브 X 엑시스를 에서 얼마나 이 자동차의 축이 돌아가 있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의 변화량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델타는 앞바퀴의 조향각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앵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데리베이션을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이 자동차가 나아갈 때, 앞바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회전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ICR,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앞바퀴 조향각이랑 여기 ICR의 각도가 같은 각도가 되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이제 닮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델타가 되게 되고, 이 세타의 변화량은 이제 세타의 각속도, 세타의 변화량은 이 자동차의 각속도와 동일하게 되니까 V over R이 이제 이 세타의 변화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R 이제 이 닮은 삼각형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R을 이제 치환해주게 되면은 이제 세타의 변화량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정말 간단한 식 3개로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간단한 식 3개로 자동차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파워풀한 모델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이제 뒷바퀴에서 앞바퀴로 넘어온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는 XR, YR, real을 뜻하는 R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F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데리베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X축을 향한 X축에 대한 벨로시티는 V times 코사인 테이라 플러스 델타가 될 거고 Y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세타의 변화량 또한 이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Center of Gravity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처음 3개의 식은 또 비슷한 방식으로 데리베이션이 되고요. 마지막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Center of Gravity 포인트에서는 이 뒷바퀴는 회전이 불가능하고 앞바퀴만 회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뒷바퀴와 앞바퀴 각도 그 어느 사이 중간쯤의 각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의 모션은 지금 중간쯤 어디일 테니까요. 그 모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타라는 앵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데리베이션은 어렵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해서 뒤에 어펜딕스에 넣어뒀고요. 그래서 근데 이 바이시클의 모델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이시클 모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스티어링 앵글, 이 조향각 자체가 하나의 이 자동차의 상태, 스테이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풋으로 쓰인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근데 이게 인풋으로 쓰이게 되는 문제점이 이 수학적인 모델링에 있어서 이 조향각이 1초 안에 왼쪽으로 90도 틀어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90도가 틀어질 수 있다든지 그런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모델링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조금 더 현실에 부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조향각을 인풋으로 쓰는 대신에 조향각을 state representation을 해주는 하나의 변수로 삼고 그리고 인풋을 이제 조향각의 변화량, 내가 이 현재 조향각에 있어서 얼마나 변화를 주고 싶냐, 어느 방향으로를 인풋으로 대신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현실에 부합하는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자동차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X, Y, 그리고 이 세타, 이 축이 얼마나 X축에서 기울어져 있는가, 그리고 델타, 스티어링 앵글, 현재 스티어링 앵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 자동차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의 인풋으로 자동차의 속력과 조향각 변화율을 사용을 해서 저희 이제 이 낮은 속도에서의 키네매틱 베이클 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시클은 여기까지고요. PID 컨트롤로 넘어가겠습니다. PID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시거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항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KP, 이제 이 of T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게 이제 저희가 주행을 하고 싶은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에러는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기반으로 여기에 그냥 컨스턴트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현재의 에러에다가 이 컨스턴트를 곱해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쌓여온 에러에다가 i를 곱해주고요. 여기는 현재 에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 미분한 값에다가 KD를 곱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S 도메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식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PID 컨트롤 적용을 할 때 이 세 가지 모두를 적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자율주행에서 PID 컨트롤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I 텀은 떼버리고 P와 D만 구현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ID 컨트롤도 이제 이 컨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rial and error를 사용을 해서 보통 직접 가장 맞는 값을 골라야 되는데요. 이 컨스턴트들을 고르는 알고리즘이 또 있다고 하네요. 저도 구글링을 해봤는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서 이제 공부를 하진 못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걸 니콜스라는 방식으로 PID 개인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약간 AutoML 같은 느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골라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KP 이 각각의 상수를 이제 인크리스 했을 때 그게 이 자율주행에 미치는 자율주행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PID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데요. 이제 KP, 그 proportional의 약자죠. 그래서 현재 에러에 해당하는 텀을 이제 KP를 조금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제 rise time, 죄송합니다. 밑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rise ti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 desired trajectory, 저희가 가고 싶은 이 트레젝토리잖아요. 근데 이 트레젝토리의 90%에 해당하는 value, 여기서는 reference value가 트레젝토리가 되겠고, 이 90%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90% 여기 트레젝토리에 90%만큼 접근했냐 안 했냐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rise time이고요. 이 overshoot은 이제 이 자동차가 이 레인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에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레인에 넘어가기 전에 이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PID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조금 넘어간 다음에 다시 에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핸들 방향이 바뀌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트레젝토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라인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때 생기는 게 이제 오버슛이고요. 그리고 세틀링 타임은 이 트레젝토리에 5% 오차 안으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로 보시면 되겠고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이제 계속 자동차가 주행을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에러가 얼마나 되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KP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아무래도 이 라인에 다시 접근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동차가 라인을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에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KP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오버슛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KI는 사실 자율주행에서 자율주행에서 I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큰 비중이 없으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KD에 좀 더 비중을 주게 되면 사실 라이스 타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KD 하나만 변화시킨다고 이 에러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버슛을 잡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레인에 빠르게 다가갈수록 그거를 이 넘어가는 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KD가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낼 수 있겠죠. PID 컨트롤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스로틀이랑 브레이크를 결정하는데, 그리고 스티어링 앵글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PID 제어기를 보통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스티어링 앵글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하나는 이제 흔히 하시는 크루즈 컨트롤, 이 벨로시티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세라를 참조를 했는데요. 이 크루즈 컨트롤을 위해서 이렇게 하이 레벨 컨트롤러와 로우 레벨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시리즈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하이 레벨 컨트롤러가 이 속도로 주행해야 된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면은 현재 PID 제어기를 사용을 해서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속할 것인가를 이 가속값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로우 레벨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가속값이 들어왔을 때 엔진과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로우 레벨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스로틀과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느냐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로틀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다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넘겼는데 이런 식으로 엔진 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넌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은 나중에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ID 컨트롤을 칼라라는 오픈소스 시뮬레이터에 이제 적용한 예제이고요.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간단하게 데리베이션 한 거를 어펜딕스에 넣어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네네. 10페이지에서 PID 예. 컨트롤 할 때 설명해 주실 때 이제 네네. PID보다 PD 하는 게,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 네네. 제외하는 게 더 좋게 나온다고 네. 하셨는데, 그런 이유 underlying 어, reason이 있을까요? 네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PID 제어기를 적용을 해서 주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동차가 여기서 출발을 한다면은 이 에러가 자동차가 다시 트래젝토리에 접근한다고 해서 아이템한테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테그레이션이니까 주행을 하면서 에러들을 전부 쌓아와서 그 에러들을 기반으로 KI 상수를 곱해서 컴퓨테이션을 해내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ID 컨트롤은 이제 완벽하게 일자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주행을 한다고 해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션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과정에서 에러가 무조건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약간 데드레크닝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에러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에러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I, 이 인테그레이션 텀은 무한대로 결국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값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KI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그동안 쌓여온 에러의 영향력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러링 타임이 늘어나게 되고요. 오버슛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가 계속 쌓여오니까 아무래도 이 텀이 점점 커지면서 이, 이 자동차가 라인을 이렇게 PID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 I의 텀이 너무 크게 되면은 얼마나 넘어갔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벗어나 있었냐를 기준으로 PI 컨트롤 제어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쭉 직진으로 향해 갈 때만 그렇다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 텀을 빼는 게 좋다는 것이신지 아니면 뭐 다르게 코너를 주행할 때나 그러한 경우에도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요? 예, 코너를 주행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진으로 진행을 할 때는 오히려 아이템을 넣는 게 조금 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코너를 주행을 하게 될 때 또 에러 텀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음, 그래서 아이템을 넣게 되면 오히려 코너를 넣을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네네. 아이템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네. 응용에서는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아이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 자율주행 응용에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아이템의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12페이지에서요. 예, 그 PID기로 아까 스티어링이랑 그다음에 가속이랑 브레이크를 이렇게 각각 제어할 수 있는 두 개의 PID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혹시 그 둘 간에 어떤 서로 이렇게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같은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수학적인 장치라든가 방법론이 있나요? 예.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고요. 우선은 제가 레퍼런스한 소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사용을 한다 정도로 설명을 하였고, 책에서는 어, 이거를 멀지를 해서 하나의 식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향각에 대해서는 KP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대해서 P와 D 제어기를 PID 제어기를 전부 사용하는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이제 합쳐서 사용을 한다 정도로 이제 책에서는 나와 있는 거를 확인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뭐 스티어링에 대한 그 에러 값을 뭐 제어하는 제어기 텀들이랑 그다음에 결국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텀들을 다 이제 하나의 식으로 묶은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최고 빨리 스테이터스 스테이트로 갈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어가 된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책으로부터 이해했습니다. 사실 PID 지역에도 굉장히 그냥 이 코어 알고리즘은 같지만은 그거를 어떤 인풋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뭐 노하우가 아무래도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적용을 했을 때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예제에서 네. 말씀하신 게 스로틀 부분이랑 스티어링 부분이 컨트롤러를 따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통 그렇게 사용한다고 근데 합니다. 그거를 멀지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스로틀 어, 부분은 가속 페달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가속 맞습니다. 페달의 각도고 스티어링은 이제 운전대의 각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네, 두 개를 맞습니다. 합치나요? 각도를 합친단 말인가요? 어, 저도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합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실제로 뭐 운전을 해서 좌회전을 할 때도 뭐 속도가 아주 느릴 때의 어떤 꺾는 그 정도랑 빨리 꺾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속도가 빠를 때 빨리 꺾어야 되는 정도가 분명히 다를 텐데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것들을 두 개가 각각의 어떤 PID 제어기 형태로 모델링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네, 궁금한 거는 그 이전에 어떤 그 패스 플래닝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거니까 속도는 얼마 정도 그리고 방향은 얼마 정도로 결정해 이렇게 해서 제어해줘라고 해서 그 인풋을 넣고 그것들을 PID가 각각에 맞게서 이제 빠르게 그 결과물로 갈 수 있게 설계를 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네네. 우리 지금 뭐 그냥 단순하게 좌회전으로 가야 돼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뭐 그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PID가 각각의 어떤 그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방향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네네. 드렸었어요.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빠른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얼마나 왼쪽으로 꺾느냐, 느린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얼마나 왼쪽으로 꺾느냐의 차이가 분명 있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찾아봐도 없었고, 제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코드를 찾아봤을 때도, 그런 부분을 이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시뮬레이터에서만 적용을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엔 그게 PID 제어의 이 자율주행의 PID 제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엔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PID 제어에서 이제 NPC 제어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그 각도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세타라고 해서 예. 이게 이제 어떤 퍼셉션을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라인 같은 걸 퍼셉션을 해서 그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지금 세타를 구하는 건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라인에 이제 인식하는 정확도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직선 네, 맞습니다. 구간에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곡선 구간일 때는 또 더 영향을 심하게 받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럴 때도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냥 각도를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곡선 코너 같은 데를 돌 때. 그거에 대한 에러 코렉션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배를 그대로 받아서 PID 제로를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아, 아무래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PID 제어의 한 한계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오준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발표는 7월 21일, 아니죠. 7월 28일이 되겠고요. 자율주행을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부분에서 임규범, 전지현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김봉섭님이 다음 주로 스케줄을 변경하셔서 김봉섭님 먼저 발표를 하시고 아마 두 분이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발표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